열하일기 3편 관내정사. 산해관을 넘으며 풍경이 달라지다. 1780년 7월 24일 연암 일행은 산해관을 통과했다. 관문 하나를 경계로 세상이 바뀌었다. 관동에 거칠고 황량하던 풍경은 사라지고 산천이 밝고 아름다우며 구비구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길 양편에는 오리 혹은 심리마다 돈대가 하나씩 서 있었는데 네모반 듯한 석조 구조물 위에 집이 올라가고 벽에는 활집 화포 창칼이 그려져 있고 봉화 규정을 빼곡히 써붙인 정연한 군사시설이었다. 조선의 변방과는 격이 달랐다. 영평부 서학년의 집과 붓과 종이 논쟁. 25일 영평부에서 일행은 서학년의 집을 방문한다. 일찍 죽은 서씨가 남긴 명품 서화 컬렉션이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사와 서장관의 비장들이 방 안에서 그림축을 마구 펼치고 접으며 난리를 친다. 공연히 펴기 시작했네 그려. 이렇게 긴 축을 무엇에 쓴단 말이야. 누군가는 그림이야 주홍빛 나는 까마귀가 제일이야라며 아무 말이나 한다. 쾅쾅 소리에 뒤돌아보니 고동을 제멋대로 들추는 것이었다. 연암은 너무 민망해 서둘러 문을 나선다. 이어지는 조주부의 해설이 웃음을 자아낸다. 서씨 집이 처음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백화윤판서가 방문한 뒤 조선 사행의 단골 코스가 돼버렸고 매년 수십 명이 밀려들자 서학년 사후에는 좋은 그릇은 감추고 너저분한 것만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옆집에서 피하고 숨은 것도 서씨 집처럼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이날 연암은 중국 붓과 종이가 조선 것보다 왜 나은지에 대해 긴 분석을 남긴다. 호주산 양털붓이 부드럽고 순해서 종이에 닿으면 마치 효자가 어버이 뜻을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듯 한다는 것. 조선 종이는 다듬지 않으면 결이 거칠고 너무 두들기면 너무 매끄러워 먹을 못 받는다는 것. 실용주의자 연암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재묘의 고사리와 걸량관의 통곡. 26일 이재묘에서 점심을 먹는다. 백이 숙제의 사당이다. 관례대로 고사리 넣은 닭찜이 나온다. 오후에 소나기를 맞고 가슴에 채한 연암이 투덜거리자 수행원이 설명한다. 이재묘에서 고사리를 먹는 것은 오래된 관례고 10여 년 전 걸량관이 이를 잊고 고사리를 안 가져왔다가 서장관에게 매를 맞고 물가에서 통곡했다고. 백이 숙제야. 백이 숙제야. 나하고 무슨 원수냐?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태휘라는 하인은 아까 길에서 풋대추를 먹고 배앓이 중이었는데 고사리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에 기겁하여 외친다. 아이고, 백이 숙제가 사람 죽이네. 숙제와 삶은 나물 숙제 발음이 비슷한 데서 나온 해프닝이다. 온 자리가 웃음바다가 된다. 야게타의 폭풍 후 항우도 이 울에는 못 당한다. 같은 날 오후 야게타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다. 처음엔 손등에 찬물 한 방울,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방 지평선에 까마귀 머리 같은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버드나무 위로 번갯불이 번쩍였다. 천둥은 바둑판을 밀어치는 것 같고 명주를 찢는 것 같았다. 모두 채찍을 날려달렸지만 빛발이 너무 사나워 지척도 분간 못하고 결국 일행이 둘러서서 하인들은 얼굴을 말갈기 밑에 파묻었다. 번갯불에 비친 노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두 눈을 감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불과 40, 50보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비가 워낙 쏟아지니 피할 생각조차 못했다. 폭풍이 지나고 부사에게 어디서 피하셨냐 물었더니 부사왈, 가마문이 바람에 나라가 한데 선 것이나 다름없었소. 빗방울 크기가 주발만 하니 대국은 빗방울조차 무섭소 그려. 연암은 정진사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에야 사전을 더 믿지 않겠소. 항우가 아무리 노하여 고함친다 해도 이 우레 소리에 당하겠소. 사기에 적천 후에 인마가 수리를 물러섰다 하는데 이 번갯불만도 못한 항우 눈초리에 여마동이 말에서 떨어졌다 함은 더욱 믿지 못하겠소. 일행이 크게 웃었다. 진자점의 기생들, 유사사의 노래. 27일 진자점은 기생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강희 황제가 전국 창기를 금했지만 이곳만은 양안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재봉과 상삼이 후당으로 슬쩍 들어가다 연암과 눈이 마주치고 빙긋 웃었다. 연암이 몰래 뒤를 밟아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상삼은 이미 여인 하나를 끼고 앉았고 청년 둘이 비파를 타고 여인이 금골이 달린 봉저를 불고 있었다. 연암이 큰 기침을 한번 내뱉자 방 안이 발칵 뒤집혔다. 상삼과 재봉이 뛰어나와 맞아들이고 기생셋이 일제히 천복을 누리시옵소서 하고 인사했다. 유사사라는 기생이 노래했다. 세월은 문틈에 말달리기, 티끌이나 곧 아지랑이, 동으로 흐른 강물. 쉴 줄 모르누나 명리를 다투던 건 예로부터 헤어보니 100년이 채 못되어 몇몇이나 남았던고. 이어 그녀가 읊은 후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차 따라 마시면서 시구를 끼리 읊어 알아줄 이적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목소리가 구슬퍼 듣는 이의 창자를 에이는 듯했다. 연암은 차라리 듣지 않았을 때의 여운을 지니고 있느니만 갖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호질, 범이 선비를 꾸짖다. 28일 옥전현에서 연암은 한 상점 벽에 걸린 정체불명의 글을 발견한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주인 심유붕이 장에서 사왔다는 이 글을 연암은 정진사와 함께 촛불 밑에서 베껴 쓴다. 이것이 바로 호질이다. 북곽선생이라는 고명한 유학자가 밤에 수절과부 독리자를 몰래 찾아갔다가 들켜 도망치다 똥구덩이에 빠진다. 기어 나왔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다.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을 늘어놓자 범이 꾸짖는다. 내가 평소엔 모든 나쁜 이름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다급해지자 낯간지럽게 아첨하는 것을 누가 곧이 듣겠느냐. 범의 논리는 날카롭다. 범의 집에는 원래 형벌이 없는데 인간 세상에는 코 베이고 발 잘리는 형벌로도 나쁜 짓을 막지 못한다. 범은 자기 종족인 표범을 먹지 않는데 인간은 서로를 잡아먹는다. 범이 노루 사슴마소를 먹는 것보다 인간이 서로 잡아먹는 게 훨씬 많다. 가뭄의 관중에서 홍수의 산동에서 인육 먹은 것이 몇만 명이었는가. 인간은 메뚜기 밥을 빼앗고 누의 옷을 빼앗고 벌꿀을 약탈하고 개미알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서 인의를 논한다. 새벽이 밝았을 때 범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밭갈러 온 농부가 묻는다. 선생님, 이 꼭두 새벽에 벌판에다 대고 절은 웬절이십니까? 북곽선생은 말한다.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비록 두텁단들 얕디디지 않을 소냐. 말끝을 흐린다. 연암은 후기에서 이 글이 청나라 치야 중국 선비의 울분에서 나왔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동시에 청나라의 치세가 한당 이래 없던 태평성대라는 현실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자문한다. 이것이 정말 천명인가 아니면 단지 기수인가. 연경입성, 통주의 운하와 조양문. 8월 1일 드디어 연경 문턱이다. 새벽 연교보를 떠나자마자 우레 같은 포성이 들린다. 노하의 배에서 쏘는 포다. 한 열흘 전 큰 비로 강이 범람해 수만 호가 쓸려가고 버드나무 위로 두서너 길 높이의 수위 흔적이 남아있다. 연암은 말 위에서 담뱃대로 버드나무의 물찬 흔적을 가늠해본다. 노하에는 배가 빽빽하다. 호북 전운사가 어제 곡식 300만 석을 싣고 왔다. 연암이 배 위에 올라 구경하는데 진경이라는 한림원 수찬의 아들이 상복을 입고 관을 모시고 고향 호북으로 가는 중이다. 부사와 필담을 나누며 상제와 주자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 위에서 뱃놀이하는 이들, 시 읊고 술 마시며 그림치는 이들이 보인다. 통주를 지나 40리 돌길을 달리자 수레바퀴 소리가 더욱 커진다. 마침내 동학묘 앞에서 3사가 옷을 갈아입고 반열을 정돈한 뒤 조양문을 지나 연경에 입성한다. 연암은 이 입성의 순간에 긴 역사적 상념을 풀어낸다. 효순의 신법, 우의 치수, 주공의 정전, 공자의 학문, 관중의 이제가 이 도시를 이루었고 걸주가 옥으로 궁궐 세운 것도 몽염이 장성 쌓은 것도 진시황이 직도 닦은 것도 상황이 제도를 통일한 것도 모두 이 거대한 문명의 축적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가 하면
조선에서 온 연암이고 쓴 때가 언젠가 하면 걸륭 45년 가을 8월 초하루이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33참 2030리의 길이 끝났다. 열하로 한밤의 출발과 9번의 도하. 연경에서 나흘을 묵고 이제 열하는 없다고 모두 방심하던 새벽, 예부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통관들이 뛰어들며 카이카이 목이 달아난다 를 외쳤다. 당장 떠나야 했다. 연암은 처음엔 연경 구경이 아까워 망설였다. 그러나 정사가 열하는 조선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돌아가서 어떻더냐고 물으면 무어라 할 것인가 하자 결심했다. 새벽에 장복과 작별하는 장면이 애절했다. 장복이 창대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비처럼 흘렸다. 연암은 말 위에서 긴 이별론을 혼자 전개했다. 이별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생이별이요. 이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땅은 물가라는 것. 그러나 이국 땅에서는 그 어디든 이별의 땅이 된다는 것.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20여리를 달려왔다. 미룬성 부근에서 폭우로 길이 막혔다. 한강을 무려 9번 건너야 했다. 창대는 백하를 건너다 말굽에 발을 밟혀 절룩이면서도 기어서 뒤를 따랐다. 닭울녘에 날이 밝아오자 연암은 몸소 고삐를 잡고 어둠 속 물살을 건넜다. 밥도 못 짓고 술 한 잔씩 마시고 고북구를 넘었다. 고북구 장성에 이름을 새기고 싶었다. 술 몇 잔을 안장에 남겨두었다가 별빛 아래에서 술로 먹을 갈고 찬 이슬에 붓을 적셔 연암은 글자를 장성 벽돌에 썼다. 이때는 봄도 여름도 겨울도 아니요 아침도 낮도 저녁도 아닌 금신이 때를 만난 가을에 닭이 울려는 새벽이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일까 보냐. 열하 도착. 승덕 태학의 짐을 풀다. 9일 아침. 나흘 밤낮을 거의 눈도 못 붙이고 달린 끝에 열하에 들어섰다. 봉추산 한 봉우리가 다듬이돌 같은 형상으로 우뚝 솟아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궁궐이 장려하고 좌우로 시전이 심리에 뻗쳐 실로 세북의 큰 도회였다. 일행은 새로 지은 태학의 짐을 풀었다. 대성전은 이중 첨하의 누런 유리기와여 명륜당과 여러 제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조선 사신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열하였다. 나흘간 서서 졸고 안장 위에서 꾸벅이던 연암은 마침내 베개를 당겨 쓰러지듯 잠들었다. 우리 연암 산중에 돌아가면 천하의 영웅으로 하여금 젓가락을 놓치게 할 코고는 소리를 낼 것이라던 그 결심을 그는 열하의 첫날 밤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 제3편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제4편은 막북행정론 편입니다.